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케터의 시선의 이순남입니다. 올 1월 오펠과 복수를 인수한 프랑스의 PSA는 미국 클라이스를 인수한 피아트 주체의 FCA와 세기의 대합병을 발표했습니다. 토요타, 폭스바겐 그룹, 르노, 닛산, 미쓰비시 연합에 이어 세계 제4위의 자동차 그룹이 스텔란티스라는 이름으로 탄생하였습니다. 오늘은 무려 14개의 브랜드를 거느린 스텔란티스가 전기차 시대에 어떤 전략을 세워 추진하고 있는지 분석하려고 합니다.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도대체 14개의 브랜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아바스, 알파로미오, 크라이슬러, 시트로엥, 다치, DS 오토모빌스, 피아트, 집, 란샤, 마세라티, 오펠 복솔, 푸조, 램, 그리고 고유 브랜드는 아니지만 비즈니스 밴들의 상용차 부분이 있습니다. 스텔란티스의 14개의 브랜드는 약 5개월간에 걸쳐 수립한 전기차 전략을 7월에 EV데이를 통하여 발표했습니다. 발표에서 인상 깊었던 것 중 하나는 약 5개월이란 이 짧은 시간에 14개의 브랜드가 브랜드 슬로건까지 준비하여 발표한 점이었습니다. 전략 수립이 핵심에 브랜드별 방향성을 구체화하여 브랜드 간 간섭을 억제하려는 기본적인 브랜드 전략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슬로건이 아니라 캐치프레이즈라 해도 기아가 사명을 바꾸고 새로운 브랜드 슬로건을 발표하는 데까지는 2년 이상 걸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단치 않습니까? 알파로메오의 브랜드 슬로건은 From 2024 Alfa becomes Alfa E Romeo입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알파 로메오는 2024년부터 전기차만 하는 브랜드가 된다입니다.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 빅3와 내연기관차 경쟁에서 처절하게 패배했던 알파 로메오는 재기와 함께 전기차로 반격한다는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이번 이벤트에서 발표된 브랜드 중 몇 개 정도만 소개해 봅니다. 이번 이벤트에서 명확하게 브랜드의 방향성과 전기차 브랜드가 된다고 발표한 곳은 오펠이었습니다. 24년에 전동 화율을 100%로 하고 28년에는 100%의 전기차 전업화 브랜드가 된다고 합니다. 오펠이 과거의 명차 만타가 전기차로 부활하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벤트에서 소개된 만타의 컨셉 모델을 보면 초대 만타의 이미지로 디자인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펠 브랜드는 르노, 혼다, 현대처럼 왕년의 명차를 아이콘으로 해서 전기차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텔란티스는 세계 제4위의 자동차 그룹이지만 중국에서의 존재감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유럽의 마켓시어는 23.1%로 2위, 미국에서는 12%로 4위를 하고 있지만 중국에서의 판매 대수는 집, 푸조, 시트로엥, DS의 판매를 다 합쳐도 49,240대, 마켓시어 0.4%로 매우 미약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오펠은 중국 시장의 전기차 전문 브랜드로서 재참가하여 존재감을 높이는 계획도 발표하였습니다. 3년 전에 이미 208 전기차를 발매하여 세그먼트 2위를 차지하고 있는 푸조는 23년까지 전체의 80%를 25년에는 전 모델을 전동화할 계획입니다. 램은 2024년에 램 1500 전기차를 풀사이즈 세그먼트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상용차에서는 유럽에서 올해 연료전지차 밴을 투입합니다. 토요타와 현대차가 앞서 있는 연료전지차 부분에 스텔란티스의 존재감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고객들에게 하이파워, 근육질인 차량의 특징을 갖고 있는 다치는 24년 세계 최초의 전기차 머슬카를 판매합니다. 스텔란티스의 전략을 르노, 닛산 연합과 비교해보면 14개의 브랜드를 거느린 거대한 그룹인데도 불구하고 전략이 전체적으로 잘 통일되어 있는 편이라고 보입니다. 두 번째로 언급하고 싶은 부분은 스텔란티스 CEO인 카를로스 타바레스의 리더십입니다. 그는 코스트커터의 별명을 가진 르노 닛산의 전임 회장이었던 카를로스 곤이 수제자에 걸맞게 구조 조정의 신이라고 저는 평가해왔습니다. 오펠을 인수하여 1년 반 만에 흑자를 실현한 점과 PSA의 영업이익률을 업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한 공으로 주주들은 그의 연봉 외에 보너스를 지급하라고 할 정도입니다. 이번 발표에서도 스텔란티스 산하의 전 14개 브랜드 전부가 전기차를 투입하여 현재 9% 이하의 영업이익률을 26년에 두 자릿수로 증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25년까지 파워트레인 전동화와 이에 관련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300억 유로 이상을 투자합니다. 카를로스 타바레스의 시선은 설비 투자와 연구개발 코스트 감축 계획과 관련하여 매출액 대비 비율을 업계 평균보다도 30% 낮게 하여
투자 효율을 높인다는 차별성을 갖고 있습니다. 스텔란티스의 전동화 전략 목표는 매우 현실적인 편입니다. 제품 라인업이 전동화에 대해서는 2030년까지 전동차의 판매 비율을 유럽에서는 70% 이상, 미국에서는 40% 이상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스텔란티스가 상장하는 전동차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연료 전지차로 보면 미국에서의 전기차 판매 비율은 재검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0년 전기차 판매 비율이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서 50% 의무화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플랫폼 전략은 어떤 것일까요? 4가지 타입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과 3가지 타입의 EDM, 전동구동 모듈의 조합으로 모든 14개의 브랜드의 전 세그먼트를 커버합니다. 이 플랫폼은 항속거리 500에서 800km를 실현하고 1분에 32km를 주행할 수 있는 양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게 합니다. 그룹 전체를 횡단하는 효율적인 전략을 수립한 스텔란티스는 그룹 전체에서 사용하는 전기차 플랫폼을 4가지로 구성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항속거리 500km급의 스몰급, 항속거리 700km의 미디엄급, 항속거리 800km의 라지급, 그리고 프레임 4가지입니다. 스몰 플랫폼으로는 A부터 C 세그먼트까지 커버하고 미디엄은 DE 세그먼트를 커버합니다. 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유럽 시장에서 9개의 브랜드가 개발하는 승용차 세그먼트는 거의 스몰과 미디엄 2가지 플랫폼으로 커버하는 상황이 됩니다. 결국 라지와 프레임급은 거의 미국 시장 전용이 됩니다. 라지 플랫폼은 스텔란티스의 표현을 빌리면 올힐 드라이브 퍼포먼스 및 아메리칸 머슬이라는 고성능 스포츠카 용도입니다. 이러한 플랫폼과 EDM을 이용하여 스텔란티스는 현재 8종류의 전기차를 개발 중에 있으며 향후 3년에서 5년 내에 시장에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프레임 플랫폼은 픽업 트럭을 비롯하여 바디온 프레임 차 용도입니다. 또 미국 시장에서는 바디온 프레임 구조의 SUV와 픽업 트럭도 크기에 꽤 폭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플랫폼으로 커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것이나 확장성 있는 설계라고 하지만 전기차의 차종을 늘려가는 단계가 되면 플랫폼의 계획처럼 다 될지는 의문이 듭니다. 이렇게 보면 현대차의 이 GMP 플랫폼의 확장성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집니다. 또 하나 전기차 핵심이 되는 전동 파워트레인에는 3가지 타입의 일렉트릭 드라이브 모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EDM은 모터 감속기 인버터를 일체화한 것입니다. 모든 EDM이 FF, FR, 올힐 드라이브의 모든 구동 방식을 대응합니다. 출력이 큰 EDM2와 EDM3의 인버터에는 실리콘을 사용한 파워 소자에 더해 실리콘 카바이드 파워 소자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실리콘 카바이드 파워 소자는 동작 시에 손실이 적어 시스템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메리트가 있지만 코스트가 비싸서 보급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스텔란티스에서도 전 차종에는 전개하지 않고 고급 차종에 한정하여 채용할 계획입니다. 컨트롤러와 소프트웨어는 내재화하여 코스트를 저감하는 계획입니다. 또한 OTA에 의한 업데이트도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배터리도 그룹 전체에서 2종류로 집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도시부에서 사용되는 소형차용으로 니켈 코발트 프리의 저코스트형을 24년까지 개발합니다. 또 하나는 고성능차와 픽업 트럭용으로 에너지 밀도가 높은 니켈 베이스의 타입입니다. 그리고 26년에는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제품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현성은요, 조금 과장된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니켈 코발트 프리를 선택하게 되면 코스트를 20% 삭감할 수 있습니다. 단지 용량 밀도는 리터당 400에서 500Wh에 반하여 니켈 베이스는 리터당 600에서 700Wh로 높습니다. 패키징 등을 2가지 종류의 배터리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20년의 코스트와 비교하면 24년에 40% 삭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타사와 비교해서 니켈 코발트 프리를 채용한 경우 15%, 니켈 베이스로는 30% 코스트 삭감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텔란티스는 25년에 필요한 130GWh의 생산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중에 80GWh는 유럽향이고 50GWh는 미국향이 됩니다. 이를 위하여 3개의 기가팩토리 공장을 확보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 CATL, BYD, 삼성, LG 등과 파트너십을 맺어 이 파트너들로부터 50GWh의
배터리를 조달받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2030년은 260GWh를 초과하는 배터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미국에서는 90GWh, 유럽에서는 170GWh의 배터리를 조달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기가팩토리를 5개 이상으로 증대하여 내부의 생산 능력을 170GWh 이상으로 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동시에 비용 삭감도 추진하여 배터리 팩 코스트는 2020년부터 24년에 걸쳐서 40% 이상, 거기에 2030년에 걸쳐 추가적으로 20%를 감축하는 계획입니다. 스텔란티스는 시장 상황을 보면서 견실한 목표와 그룹 전체를 포괄한 통일감 있는 전동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잘 짜인 것처럼 보이는 그들의 계획이지만 잘 분석하여 보면 몇 가지 의문이 듭니다. 새롭게 탄생한 거대 자동차 그룹의 과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는 두 자릿수의 영업이익률 목표입니다. 배터리는 프랑스 배터리 메이커 샤프트와 합병으로 설립한 ACC제를 탑재하고 있습니다만 30년 5개의 기가팩토리에서 몇 개가 수직 통합 전략으로 내재화되어 수익을 극대화할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EDM 공급은 일본 전상과 합병으로 설립한 NPE에서 계속할 예정입니다. 미국과 중국에서는 내재화와 외부 조달을 할 계획인데 내연기관 내재화로 창출했던 이익만큼 이익을 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듭니다. 두 번째는 기술의 혁신성입니다. 전기차 전략에 중점을 둔 부분은 있었지만 코스트 저감 혁신은 이해하나 테슬라처럼 고객가치 창출을 위한 파괴적 이노베이션 부분은 발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스텔란티스를 마지막으로 이제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은 전기차 시대의 성장 전략을 거의 다 발표한 것 같습니다. 전사가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고 각사는 엄청난 판매 계획과 이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다들 성장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렇다면 누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스텔란티스의 이러한 높은 목표 달성은 카를로스 타바레스가 가장 강한 영향을 발휘하고 있는 코스트 삭감 여부에 달려있다고 보입니다. 전기차 시대에는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느냐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경쟁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